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1.1 생태계의 구성요소,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10통과 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생태계 구성요소, 생물과 환경 상호관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학습 목표는 생태계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고, 생태계는 무엇으로 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선생님 질문을 우리 교실은 생태계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물과 환경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학습지를 가지고 하진 않고 설명을 교과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학습지는 팀즈 파일 탭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이제 240쪽입니다. 240쪽에 생태계 구성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이렇게 진한 글씨로 개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그림 4-1 개체군 군집 생태계 관계가 나와 있는데, 개체는 여기 사슴입니까? 고라니인가? 고라니. 예, 고라니가 이제 한 마리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얘가 하나 있으면 이걸 개체라고 하죠. 개체. 근데 동일한 한 종이죠. 종이 모여 있는 거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예, 고라니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기 그림이 세 마리죠. 사람도 한 종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집단을 이제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군집은 개체군이 여러 개 모인 게 군집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우 개체군, 뭐 고라니 개체군, 매 개체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같은 종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로 가면 이런 군집과 이거는 생물들이죠. 생물. 그리고 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까지 같이 얘기하면 이제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생태계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이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숲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하나의 생태계는 이제 넓은 의미의 생태계들도 있고 좁은 의미의 생태계도 있어요. 뭐 사막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예, 우리가 연못,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이렇게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강, 바다, 아니면 우리 여기 밭이 있죠. 논밭에 있는 경작지, 이런 것들도 생태계가 됩니다. 저수지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는 우리 공원, 동락공원, 이런 것들도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냐? 구성되어 있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물적 요인에는 말 그대로 생물이겠죠. 근데 생물들이 역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물들, 이런 광합성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식물들을 우리가 생산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고라니 초식동물이잖아요. 예, 이거 소비자인데 초식동물은 1차. 그럼 고라니를 잡아먹는 여우가 잡아먹는다 라고 하면 얘는 2차 소비자. 이 여우를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3차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생물들이 배설물 또는 죽고 남은 사체 이런 걸 분해하는 게 있죠. 여기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곰팡이 또는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자가 된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비생물적, 아닐 비자죠. 생물 아닌 요인,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이 이제 빛,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생물적 요인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상호작용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분해자, 소비자와 분해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을 한다. 또 생물적 요인과 이런 비생물적 요인, 물, 빛, 온도, 토양, 공기 서로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숲에 빛이 잘 들고 토양의 양분이 풍부해지면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죠. 비생물적 요인이 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고,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거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고, 초식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먹고 산다. 초식동물이 이 식물 생산자, 1차 소비자, 생산자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등 여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적응이 뭐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 몸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게 적응이다. 빛과 생물. 여기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빛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냐? 먼저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조 시간. 이 세 가지인데, 먼저 빛의 세기가 세면, 강한 빛을 받으면 식물이 강한 빛을 받는 잎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두꺼워져요. 근데 약한 빛을 받는 곳은 잎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잎의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울타리 조직에 이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조직은 세포들의 집합을 조직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두 층으로 돼 있죠. 두 층. 근데 약한 빛을 받으면 여기 울타리 조직 한 층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얇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의 잎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거나 넓어지기도 한다. 예,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빛의 파장도 영향을 주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바다의 깊이에 따른 그 빛의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빛이 이제 바닷물을 통과할 때 수심이 한 20m 정도까지는 이 붉은색 적색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가 잘 살아요. 그런데 40m까지 들어가면 붉은 빛이 안 들어오죠. 붉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 수심이 20에서 40 사이에는 녹조류가 없어. 대신에 갈조류하고 홍조류는 살아요. 그리고 수심이 더 깊어져요. 홍조류까지, 이게 청색광이 이제 도달하는 깊은 곳까지만 홍조류가 삽니다. 근데 그 밑에는 또 이제 청색광도 도달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홍조류도 못 살아. 그래서 20m까지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다 살고, 40m까지는 갈조류, 홍조류가 잘 살고, 이 홍조류가 살 수 있는 이 깊이까지는 홍조류만 사는 거죠. 그 이 깊이 이상에서는 청색광도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해조류들이 살 수가 없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에 따른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조 시간은 동물의 생식, 자손을 낳아서 번식하는 게 생식이죠. 그럼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꾀꼬리 종달새는 봄에 번식을 합니다. 이게 일조 시간,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에 번식을 하고, 송어와 노루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닭들도 꾀꼬리하고 종달새처럼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알을 잘 낳게 되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면 알을 안 낳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서류, 어류, 파충류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변온 동물이에요. 변온이 뭐냐 하면 체온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추우면 체온이 떨어져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죠? 얘네들 다 겨울에는 겨울잠을 잔다. 그 다음에 조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체온이 일정하죠. 일정해요, 체온이. 그래서 정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경우에 이제 깃털, 털이 발달돼 있고, 또 피하정이 두껍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여우가 나오는데, 북극에 사는 여우, 온대지방에 사는 여우, 사막에 사는 여우, 이렇게 보면 북극에 사는 여우가 이제 몸집도 크고 피하지방이 두껍고 이런 몸에 말단부 있잖아요. 귀가 작아. 그런데 더운 지방에 사막에 사는 애들은 귀가 커. 이게 말단부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더우니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열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귀가 큰 거죠. 그리고 몸집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해간다. 이런 환경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여기 털송이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툰드라 지방, 매우 추운 툰드라 지방에서 사는데 털이 나 있으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럼 잘 견디겠죠. 그다음에 느티나무, 신갈나무 이렇게 낙엽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추우니까 낙엽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데 동백나무나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상록수잖아요. 겨울철에도 잎이 이렇게 초록으로 파릇파릇하잖아요. 얘네들은 큐티클층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잎이 두꺼워요. 예,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이게 첨탑을 높여가지고 겨울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 그다음에 물과 생물 보겠습니다. 물은 이 생물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데, 그 육상에 사는 애들은 이제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히 곤충 같은 경우는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표면이 키틴질은 그렇죠. 이런 건데 장수풍뎅이 이렇게 껍데기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방출되는 걸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도마뱀인데 몸이 뭘로 돼 있어요? 이 파충류들은 비늘로 돼 있죠. 비늘로. 그래서 파충류 뭐 비늘로 돼 있어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식물도 뿌리, 줄기, 잎이 이제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물에 사는 수련이나 생이가래 같은 물에 사는 이런 식물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적응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토양과 생물, 땅 속에 사는 지렁이, 뭐 또 굴을 파는 두더지, 토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삶의 토양이 땅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고, 그다음에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주로 이제 분해자가 되겠죠. 죽은 생물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 또 이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생물적 요인들이. 그래서 무기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물,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우리 몸에 무기물이 많잖아요. 칼슘, 나트륨, 뭐 철 이런 것들, 인 이런 것들 무기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구성 요소, 학습지로 보면 생물의 구성 요소, 여러분들에게 친구들하고 모둠에서 문제 한번 해결해 봅니다. 그다음에 생물 환경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